자, 부동산 투자는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벌어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때 수익률이 높다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요, 비싸요? 싸기 때문에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 이거를요, 7회 때 효과해 줍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우리 기초 이론 중에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1월 달부터는 나눠드리고 해서, 자, 종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걸 자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순식간에 끝날 수 있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한 군데 들어가서 막 헤매고 있으면요,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무슨 얘기 하나도 몰라요. 하나 모르고 맨날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는요,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이런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과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수익률과 오염. 순서에 따라 이렇게. 수익률과 오염. 자, 수익률은요, 내가 은행에다가 뭐 1억을 예치했는데, 1년 동안 은행이 이자를 1년 동안 500만 원 주겠답니다. 500만 원. 그럼 1억 투자해서 얼마 버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 거죠. 요거를, 여기 계산하면 1억 중에 500만 원 해주면 5%가 되는데, 이거를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되셨죠? 이렇게.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수익률은, 자, 요걸 보러 가냐면, 요거를 1억을 투자액 해줍니다. 투자액. 그 다음에 요 500만 원을 순수익 해주는데,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이 각종 비용을 뺀 거를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은 비용 뺄 게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거의 받는 게 이제 순수익이지만, 내가 임대사, 마같이 임대사 같은 거 하게 되면 1년 동안에 각종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거 다 빼야 됩니다. 각종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거 있죠? 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를요,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여기서 매우 주의할 거는, 수익률 하면 항상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별 말이 없이 그냥 수익률 하면 뭐라고요? 연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업이 요번에 30%의 수익을 달성했다. 그 얘기는 보통 1월 1일 날 투자액에 비해서 30%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 다 빼고. 알겠나요? 만약에 은행이 이자를 5%를 주겠답니다. 요거는 별 말이 없으면요, 1년간의 이자를 5% 주겠다. 1년간의 수익률을 5% 보장해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이자율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없으면 그냥 1년간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 그래서 만약에 월로 따진다면 12개월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말이 없이 그냥 수익률 하면 뭐라 한다고요? 연간 단위의 수익률이다.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느 정도 벌었냐 하는 거를요, 수익률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수익률은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자, 노량진에 가면 고시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되려고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이 많이 인기가 떨어져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어제가 노량진에 가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량진 가서 이 중개업소에 딱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라는 것도 팔려 내놓고 D도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 팔려고 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동산 팔려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가 하도 잘 돼서 권리금 잔뜩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요, 장사가 하도 안 돼서 아주 헐값에 받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B라는 고시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밥도 헤매기고 하는데, 밥도 해서 점심때 되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마음에 들으니까
요거 파세요 했더니 얘네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권리금 많이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냥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투자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바람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D라는 곳이요는 팔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이 날린다는 얘기는 장사가 돼야 한대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주인이 바지끄레기 잡아당기면서 왜 그러세요? 그 대신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는 바람에 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작아지는 바람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부동산이든 팔려고 내는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올려고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알겠나요? 10%보다 높은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고 10%가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되셨죠?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싸게 나오는 게. 이 상가 같은 거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권리금을 제대로 계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 투자가 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맨날 이런 걸 권리금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계산한 사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대충 남들이 1억 붙이니까 나도 1억 붙이겠다 그런 얘기지.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비슷한 부동산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 1억 붙였는데 자기만 몸으로 5천만 원 붙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싸게 나오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를 때는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외국에 이민 가려고 좀 급하다 보니까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애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려니까 돈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간혹가다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편의상 내 돈만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 돈 1억 투자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랍니다. 1년 동안에. 1억 투자하면 1년 동안 얼마 벌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싸게 나온 부동산입니다. 이 계산하니까 20%가 나옵니다. 0.2. 그래서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20%를 벌 수 있네요. 20%.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게 되면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데 여기는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20%를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여기다 다른 데 투자해봐야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거기 자 68페이지 여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6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수익률이라고 있죠. 수익률 중에 오른쪽에 69페이지에 맨 위에 종류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 2번에 요구 수익률, 3번에 맨 끝에 실현 수익률 있죠.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 하냐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고 치자. 이거를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뭐라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A에 진짜 투자했습니다. A에 1억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실제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실제로 2,500 벌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몇 프로 버는 거예요? 25% 버는 거네요. 맞죠? 1억분에 2,500만 원 하니까 25%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현 수익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 수익률, 실제로 벌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는 A에 투자했더니 1년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과는 뭐 상관없고 그냥 1년 지나서 실제 투자가 잘 됐나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지.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A. 얘는 A에 투자했더니 1년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맞죠? 근데 투자 결정할 때는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여기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고 요 두 가지 가지고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볼게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걸 비교해서 얘가 클 때 이제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만 얘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요게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지 어쨌거나 다른 데 투자하면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다고 간주해보자. 근데 얘는 그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 이런 것들은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기각을 시킨다는 얘기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답니다.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럴 경우에도 선택은 가능하다. 뭐는 가능하다고요? 선택은 가능하다. 그래서 1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죠. 이게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남들 버는 정도의 어떤 정상적인 수익률, 뭐 먹고 살 만큼의 수익률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자, 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요구 수익률이 요게 왜 이 지역은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요게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지 조금 이따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하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벌 수 있는데 얘는 그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한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염. 자, 두 번째 테마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염. 오염은요, 거꾸로 책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오셔서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오염이라고 있는데, 오염의 의의는 뭐 여러 가지 뭐 써 있는데, 뭐 그래도 가장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정의는요, 오염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요,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오염해 줍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에서 혹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라고요? 정도, 이거를 오염해 줍니다. 이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분산이라든가 혹은 표준편차라는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측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뭘 한다고요? 오염해 줍니다. 자, 문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A라는 부동산은요, 이거 꺼놓고 있었네. 자, A라는 부동산은
조금 전에 마이크 들렸었어요? 들렸었죠?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지는 않았겠죠? 아닌가요?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이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라는 부동산이 Y라는 부동산이라고 간주해보자. Y라는 부동산. 이렇게 간주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앞으로 이 지역이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래? 자, 앞으로 이 지역이 경기 같은 게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래? 모르는 거죠? A, 앞으로 여기다 만약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고시형 경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가 보통이라면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알아요, 몰래?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신만이.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경제 전문가라고 떠든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더니 앞으로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100% 중에. 그다음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정도 된대요.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4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요걸 평균을 내본 겁니다. 이렇게. 자, 평균은요 요 세 개 합쳐서 나누기 3 이렇게 한 걸 산술 평균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이 가중 평균이라는 것은 호황이 될 가능성은 더 크죠. 40%나. 그죠? 그리고 보통이 될 가능성은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확률로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이것도 2100 곱하기 0.4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까 20% 정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되겠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Y라는 부동산은 자, 2천만 원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 경기가 좋을 때는 2,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거죠? 100만 원 정도가 이게 좀 더 들어오네요. 2천만 원을 기대한다면.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면 한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Z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요 술집이라고 생각할게요. 술집. 그래서 뭐 무슨 비즈니스 클럽 이런 술집인데 1억 투자하니까 얘도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죠? 이것도 2천만 원 기대되니까 20%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술집 경기가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술집 경기가 좋을 경우는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8천만 원. 그 다음에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만 원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될 확률 얼마요?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8,000 곱하기 0.4.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이런 것도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똑같이 기대되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인데 자, 이 경기가 만약에 술집 경기가 좋다면 8천만 원으로 대박 날 수 있죠? 이렇게 대박 날 수 있네요. 만약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으로 원금도 다 까질 수 있는 거죠? 쪽박 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 우리 Y부동산은, 우리 고시원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것은 무슨 손해볼 가능성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그런 것이, 자, 고시원 볼게요. 노량진에서 고시원 하게 되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30칸이면 30칸 채우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손해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때문에 한 60% 이상 채울 수 있다고 치자.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술집 같은 경우는 술집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사람들이 와서 돈도 많이 쓰고 막 이래 하죠. 술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경우는 맨날 팔이 날립니다. 집에서 이제 술 마시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오염이 자꾸 뭐라고 있어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고시원 같은 경우는요, 오염이 작다. 술집 같은 경우는 오염이 어떻다고요? 크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X라는 대안은 은행이 예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예치할 경우는 1억을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은행은요,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망하지 않는다고 치자.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거 500만 원 받을 가능성은 거의 100%네요. 100%다. 망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때는, 자, 이거 100%니까, 자, 이거 500만 원의 기대 수익을, 500만 원이 기대되는데, 얘는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받는 거죠? 경기가 나빠도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오염이 뭐라고요? 없다. 그래서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 요거를 무위험 이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혹은 무위험 이자율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오염이 크다 해줍니다. 오염이 어떻다고요?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거를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오염이 작다.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그냥 좋든 나쁘든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를요,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오염이 어떻다고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염이라는 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정도를 오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이만큼이라면, 자, 이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나는 거,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오염이 크다. 그 다음에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해도 조금 까지는 거를요, 오염이 작다. 그 다음에 잘해도 이만큼, 못해도 이만큼, 이거를요, 오염이 없다. 정리할 수 있죠? 오염이 없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68페이지 볼게요. 68페이지 오염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염의 유형은요,
자, 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암기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금 법인유다. 이렇게. 자,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요거는 사업상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요 금융적 위험, 얘는요 법적 위험 혹은요 법률적 위험, 요거는요 인플레에 따른 위험, 요거는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서 자,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 사업상 위험은요 해필이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해필이면 어디서요?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어디서요? 노량진에서. 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 하나 더 한다면 입지적 입지적 위험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이 위치적 위험, 입지적 위험 해도 상관없고, 자, 여기 정확히 위치적 위험이라고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해필이면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인데, 간단히 얘들을 하나 정도 나중에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량진 고시원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침체가 된다면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죠?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장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거꾸로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는 크게 좋다면 크게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시장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사람 시켜서 이제 맨날 뭐 자기가 직접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시켜서 총무 같은 사람 시켜서 그 맡겨놓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만한 경영을 한다든가. 자, 방만한 경영,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요, 그 종업원들이 툭 하면 파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에 따른 위험을 뭐라고요? 운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입지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치적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투자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옆에 노래방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방인데 노래방 이름이 뭐냐면 꽥꽥 질러 노래방입니다. 6시부터 학생들이 들어와서 막 노래하면서 꽥꽥 질러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고시원들은 공부도 하는 고시원인데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입지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오염을 뭐라고 하냐면 위치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이렇게 간단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돈을 부채라는 겁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돈을 빌린 돈이 많아지면 특히 정해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원래 안 나가도 돼야 될 뭐 그 돈 같은 게 더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호미로 막을 거를 뭐라고요?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빌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금융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은요, 이렇게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법적 환경이라고 치자. 자, 법률적 환경이 변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제 좀 상업지역이어서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이거를 주거지로 바꿔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 본다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 금융정책 아니면요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다 싸잡아서
법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에 따른 위험은 원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라는 것은 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이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요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손해 봐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서 요게 옛날에는 만 원에 네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라서 똑같이 생긴 만 원으로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맞죠? 그러면 현금 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그 반으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갖고 있는 사람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치자. 자, 변동금리로 빌게 되면 요건 약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변동금리로 빌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은행은 손해 안 보려고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뭘 올린다고요? 이자 같은 거 올리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인플레 위험해집니다.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요,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팔려고 내놨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팔리는데 상가나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때로는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환금성이 떨어진다 해줍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팔다 못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죠. 이러한 시장 가치의 손실, 파는 과정에서의 시장 가치의 손실, 크게 손해보고 팔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유동성 위험해집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좀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 안 되면 대충 계략적으로 저러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요, 여기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요구 승률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이런 걸 정리하고 들어가는 걸 하시면 돼요.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왜 10%? 노량진의 고시원 시장에서는 10%, 만약에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낮기도 하고, 노량진이라 하더라도 술집 시장은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노량진은 몇 % 정도, 그리고 신림동은 몇 %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은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10%. 요거는요,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큰 건물이 딱 있는데 건물 1층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50층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1층에서 청소한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있고, 그 다음에 50층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200만 원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자기도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 받으면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준다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 위험이 커지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3%라고 치자. 물론 은행마다 예금 이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고 예금 종류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라고요? 3%라 치자. 근데 왜 저축은행 가면 저축은행 이자율은요, 요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치자. 요거보다 뭐 전체도 낮지만 어쨌거나 5%라고 치자. 그럼 왜 여기는 이자율이 높나 한번 볼게요. 높나.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은행은 이 돈 가지고 주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팔아서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뜯길 염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그 건설업자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신용 상태가 좋은 이러한 자, 1급 건설업체, 예, 보통 이제 1군 건설업체입니다. 우리 딱 보면은 언뜻 듣기에 저 브랜드 있는 아파트 있죠? 이런 데가 보통 이제 한 1군 건설업체라는 겁니다. 삼성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화라든가 이런 데 있죠? 한 100여 개 정도를 1군 건설업체에 주는데 여기다 주로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본력이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도 있기 때문에 돈을 못 갚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축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자, 저축은행에서는 이 돈 가지고 주로 추가 담보대, 아파트 담보대출도 많이 하지만 추가 담보대출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은행이 빌려주고 난 찌꺼기 있죠? 그걸 이제 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못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 가서 빌리지 저축은행 가서 안 빌립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원래 이제 이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이 빌려갑니다. 요즘에는 점수제로 1점부터 1000점까지 하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본다면 5등급 이상 넘어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빌리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1군 건설업체 이런 데서는 은행이 다 빌려주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건설업체들 있죠. 2군, 3군 건설업체, 흥화 아파트라든가 진흥 아파트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막 주로 많이 빌려줍니다. 3부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분양이 안 되면, 자, 이 돈이 있어 없어요, 얘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은행 돈도 못 갚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요, 돈을 누구한테 빌렸다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2010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무지하게 안 되는 바람에 수도권 일대 하나 5만 원 정도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자한테 돈을 회수를 못 한 겁니다. 회수를 못 하니까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못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조라는 무지 막지한 돈을 풀어서 결국은요,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갖다가 이걸 투입했으니까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는데 저축은행들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시장에서 쫓아낸 겁니다. 이걸 퇴출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삼화저축은행,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퇴출됐던 은행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우리가 예금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도 예금액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지. 맞죠? 근데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네들은요, 3% 외에도 2% 정도의 이자를 더 주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행여나 못 받을지 모르지만 2% 정도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바로
요거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요 3%를 무위험 이자율 해줍니다. 좀 약간 어렵네요. 무위험률 자꾸 할 거니까 지금 약간 감이 없으면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화장실에 딱 있는데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네 하면서 반짝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안대 문자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해주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오염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거를요, 오염 할증률 해줍니다.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걸요, 오염 할증률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넘기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아닙니다.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내가 운영을 잘 못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본인이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고,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보죠? 그죠? 이거는 본인이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들, A뿐만 아니라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 위험 해줍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체계적 위험.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도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고,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 할증률이. 되셨죠? 그러니까 자, 이 저축은행 가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저축은행으로 가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금융권에 형성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노량진에는 모든 고시원에, 아니면 노량진의 편의점 시장이, 아니면 노량진의 술집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에 고유와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약간 감이 안 되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받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걸려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피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은 어떤 위험 수준이 있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라면 금융권에 가서 그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위험에 따라. 되셨죠? 근데 얘는 그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말이 어렵다 그러면 이 10%는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위험에 따라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데 얘는 이거 이상 버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로 해서 수익률과 위험은 이 정도 마무리 질 거예요. 더 이상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약간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해야 되지. 맞아 안 맞아요?
아, 내용 다 쉬우면 다 합격하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해야 사람들 잘라내기도 하고 합격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말 같죠?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투자하려고, 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장사 잘 되는 것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거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평균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요, 그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다. 이때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때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크냐 작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이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왜 해필이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시장들은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는 무위험률에다가 이 지역 전체의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을 추가로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그것도 받아내려고 안 받으려고요?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위험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어디 가서든 금융권에 가서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요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 요거 알아볼게요. 간단히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논리입니다.